안녕하세요.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 제가 여러분께 드릴 그 주제는 미국 국가부도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정말 국가부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황에 내몰릴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부도 상황까지 가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부도 상황에 갈 수도 있지만 갈 수 없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말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결을 이룸으로써 국가부도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이 국가부도에 관한 또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정말 많은 재정을 지출하다가 재정 지출 너무 넘쳐나요. 수입은 별로 없는데 정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금을 걷어서 일부를 쓰는 건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지출할 게 계속 많다. 그럼 그만큼 뭐를 발행해야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에 기대어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 2020년, 21년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또 22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할 거리는 많은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세수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채의 한도, 기준선, 그것을 뛰어넘으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안 올 거야,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 보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판타지하게 앞으로 뭐 대단한 위협 없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더군다나 세계 경제가 상저하고로 2023년 상반기가 유독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는 표현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국가부도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국가부도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고 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바로 생각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표현을 했었느냐, 그냥 여러분이 빚에 계속 의존해서 살아가고 빚을 계속 늘려나갈 바에야 차라리 저녁 먹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라,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빚져가면서까지 저녁 먹을 바에는 저녁 굶고 잠을 자라 라는 표현이에요. 빚을 그냥 막대한 빚을 의존하는 것은 자기 경제, 국가 경제, 기업 경제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역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만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 물론 위급 상황, 이머전시 상황에는 그래도 빚을 지는 거, 빚을 빌려서 어쨌든 국가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거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거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한 거다. 그러나 국가의 어떤 특정한 상황, 국가의 어떤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마구 빚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채 한도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엇이고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릴 것인지 판단해보고 그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첫 번째, 부채 한도란 무엇인가? 부채 한도는요, 말 그대로 의회가, 컨그레스죠, 의회가 이 이상으로는 부채를 짊어질 수 없다라고 부채의 상한선,
그래서 실링이라고 표현하죠. 부채 한도의 상한선, 천장을 마련해놓은 거예요. 이 이상으로는 부채를 더 질 수 없다라고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회의 결정해놓은 그 부채 상한선을 초과하면 결국 연방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 부채를 한도를 넘어선 수준이니까 부채 한도를 넘어선,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debt default, 이 부채 상한을 초과하는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ceiling, 부채 상한을 올릴 수밖에 없다.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부채 한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 그래프, 이게 뭡니까? Public Debt Ceiling, 부채 한도의 개념이죠. 부채 한도를 계속 역대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해 왔죠. 부채 상한을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빚이 필요하면 또 빚을 지고, 상한을 올려놓은 다음에 또 많은 빚을 지고, 이렇게 부채 상한을 계속 조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조정해 오는 과정에서 역시 지금 2023년에도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 정도의 부채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밑도는, 살짝 밑도는 수준의, 거의 정부 부채가 거의 그 한 상한에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국가부도 위험 상황에 내몰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실링을, 상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부도 상황, 그 위험에 내몰린 거예요. 물론 부채를 추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 현금 계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 계좌는 어디에 갖고 있을까요? 바로 페드에 갖고 있겠죠. 페드에 갖고 있는 TGA라고 합니다. Treasury General Account라는 이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잔고, 계좌가 있겠죠. 그 계좌에 세수가 있겠고 세출이 있을 건데, 세출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부채 한도를 올려가면서 부채를 더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금 계좌가 2023년 들어서 거의 바닥을 들어서는 그런 지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바닥에 놓였을 때 또 부채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부채 상한에 이제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잔고라도 많으면 좋은데 잔고는 거의 꺼져가고, 부채 상한에 거의 국가 부채 정도는 다 다다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트레저리 프로젝트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가 가용 가능한 부채와 그리고 계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대략 23년, 빠르면 6월, 조금 늦으면 8월, 이때 국가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또 재정부, 옐렌도 마찬가지고 각자 곧 그런 지점이 올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엑스데이트, 다른 말로 미국의 국가 부도 상황에 내몰리는 그 지점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합의하라, 이건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 상한을 놓고 시비, 엇갈린 주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예요. 국회는 주로 야당과 여당으로 구성되겠죠. 여당은 그 행정부의 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채 상한을 그냥 조건 없이 올려줘라. 역대 정부가 계속 올리기만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올려줘라,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왜 야당은, 공화당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채 한도를 올리면 안 되고, 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더 큰 우리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부채 한도를 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채 한도를 조정할 거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 자체를 대폭 조정하라, 이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그린 인더스트리, 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전기 충전 인프라 확대 보급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뭐
물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다 포함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급 많이 하기 위한 그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할 일이에요. 왜요? 목표가 뭐죠? 재선이겠죠, 재선. 재선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공약 걸었던 거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국 경제가 물가 문제도 잡고 경기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재선을 할 수 있는데 그 재선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야당이? 공화당이?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뭐라고 합니까? 재정지출 계획을 철회해라. 그렇게 재정지출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양당이 서로 엇갈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부도 위험에 내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누구도 그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결을 볼 텐데 그럼 어떤 선에서 타결을 볼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한도를 조정할 것인가? 일부의 미세 조정이라도 혹은 대폭 조정이라도 감내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모면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재정지출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뤄왔던 그런 성과들이 혹은 앞으로의 기대가 좀 부진해지겠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해당 산업 기대가 아무래도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역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계속 스탠드오프, 대치된 상태로 합의를 못 찾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 불확실성만 점증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 한도를 넘어서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위험에 처하면 국가 상태가 아예 정말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정부가 소위 군인 월급을 못 줘요. 그럼 군인 월급을 못 주면 미국의 국방 상태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당연히 의무 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니까 일을 하는 것인데 월급 못 줄 것 같다라고 하면 군인들이 불안해서 떠나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요. 그럼 미국 국방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겠죠. 치안 시스템도 붕괴되겠죠. 이런 것들이 붕괴되면 국가의 상태가 위태위태해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23년 경제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미국 주요 우방국, 중국과 러시아 그들의 우방국 간에 완전히 탈세계화, 분리된 체계가 전개되고 또 러시아의 전쟁 안 끝났습니다. 군사적인 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런 국방 상황이 안보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이들 국가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거라고 단정질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존폐 위기를 갈라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할 것입니다. 실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쨌든 대치된 상태에서 엑스데이트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부채 한도 위기에 직면했다가 모면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 신용등급 S&P라는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였었거든요. AAA,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켰어요. 신용등급을 강등시킨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의 주식이 당연히 자산 가치가 다 일시적으로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채 환도 위기에 내몰려 있는 지금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느 정도 예상될 만한 일이고, 더군다나 국가 부도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부실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정말 일시적으로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그런 신용등급 강등 정도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느냐? 그럼에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 부도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면 바로 미국의 CDS 프리미엄, CDS 추이를 보면 이렇게 급격히 치솟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말 미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그 역대 어느 때보다 그 불확실성이 더 고조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CDS 프리미엄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앞에 PD님이 앉아 계신데, PD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죠. 근데 만약에 PD님께서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냈던 그 보험료보다 타가는 보험금이 훨씬 많아요. 3배, 4배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사고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해 줄까요? 아닐 거예요. 보험을 가입해 주려면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진다, 사고율이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에 대한 보험료를 더 많이 할증할 가능성이 높겠죠. 좀 비슷한 경향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융권에선 말이죠. 이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피투자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투자자는 피투자자한테 사실 이 피투자자가 투자 뭐 해도 될 만한 그런 경제 주체인지 판단이 안 살 수 있는데 누가 보증을 서주는 꼴인 거예요.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자, 마음 놓고 대출해줘라. 마음 놓고 저축해줘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줄 때 위험 없다. 대신 우리 금융기관이 중개자로서 이 모든 부도 위험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게 결국 CDS 프리미엄인데, 대신 이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뭐를 요구합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요구하겠죠. 마치 보험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피투자자가 투자 적격하지 않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도 위험도 커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그 프리미엄, 수수료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보험료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 미국 CDS 프리미엄을 보면 지금 현재의 불확실성이 정말 간단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신용등급 강등이 있게 된다면 그것조차가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위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조차가 상당한 거시경제나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강등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간한 책에도 이 구축효과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잠깐 설명드려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의 경제 주체, 가게나 기업이 더 경제 여건이 괜찮아지도록 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과도한 빚을 의존하려고 한다면, 특히 부채 한도를 올리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이죠.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이게 국가 부채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떠안는다. 국가 부채를 떠안기 위해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많이 발행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다른 민간 기업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처럼 한전채를 많이 발행하면 많은 민간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누가 회사채를 삽니까? 그죠? 한전채를 사죠. 물론 한전채는 제가 말씀드린 국채의 성격은 다르죠. 공공채 성격이죠. 근데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채보다는 국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업들은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신규 투자를 못하고, 신규 투자를 못하니 고용이 그제서 침체되는 것이고, 고용이 침체되면 말 그대로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테니까 소비가 또 위축되고 악순환 경제가 올 수 있어요. 정작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거들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민간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축 효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상저, 하저가 될 수 있다라는 위협의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고 또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채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채권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투자 관점에서의 관전 포인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실물 경제의 흐름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놓이게 될 수 있겠다. 이 국가 부도 상황, 부도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나리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